일본 해상자위대에서 20년간 복무한 구조 전문가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 잠수함에 대해 했던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엎는 증언이었죠. 인도양에서 벌어진 실제 구조 작전, 미일 연합군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0년 경력에서 그런 장면은 처음 봤다고 증언한 그는 결국 한국 해군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바다 밑 180m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4명의 생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과연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시작 전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함께 눌러주시면 재밌는 사연을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저는 아사노 타케시입니다. 42살이죠.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20년간 복무하다 전역한 뒤 지금은 수중구조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도양에서 열린 그 연합훈련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군사 기술을 우습게 봤죠. 그날 아침 훈련 브리핑실에서 한국 해군이 합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반응이 어땠는지 말씀드릴게요. 한국.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옆에 앉아있던 미군 장교 블레이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문제라도? 아니야, 그냥 한국 잠수함이 실제 구조 작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말하자 블레이크가 미소를 지었어요. 왜? 뭐가 문제인데? 어떻게 말하지? 저 사람들 잠수함은 사실상 과시용이잖아요. 독일 기술 베껴서 만든 거고, 진짜 바다에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글쎄요. 저는 그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야시오급, 소류급 잠수함이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저희 해상자위대의 대잠 기술은 미군도 인정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장보고 아이아이아이. 그게 뭔가요? 도산한 창호함이라고 하던데. 블레이크가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3,000톤짜리 잠수함이라고 하는데 겉보기만 그럴듯하죠. 실제로는 독일 HDW 기술에 의존해서 만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독자 기술이라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냥 조립품 수준이에요. 제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일본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선입견만 있었죠. 특히 수중 구조 작전 같은 정밀한 작업에서는 경험이 부족할 거예요. 임팩 훈련에서 좀 활약했다고 들었지만 그건 그냥 훈련이잖아요. 실제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는 다르죠. 블레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의 표정에 뭔가 미묘한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정말 그럴까 하는 표정 말이에요. 수중 구조 장비도 문제입니다. 아무리 잠수함이 좋다고 해도 정작 사람을 구하는 건 장비와 기술이거든요. 저희 일본은 그 분야에서 수십 년의 노하우가 있어요. 저는 계속해서 떠들어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 잠수함이 오는 거보다는 저희가 혼자 작업하는 게 더 효율적일 거예요. 방해만 안 되면 다행이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국 해군 장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김도윤 대령이었어요. 키가 크고 차분한 인상의 사람이었죠. 그가 인사를 하자 저는 겉으로는 정중하게 응답했지만 속으로는 저 사람이 과연 위급 상황에서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김 대령이 자신들의 장비와 역량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도산한 창호함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최신 음향 탐지 시스템과. 저는 그의 말을 반쯤 들으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또 자기네가 최고라고 자랑하는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바다 밑에서 기적을 목격하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20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질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 잠수함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어디 한번 보자.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전혀 몰랐죠. 제가 곧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훈련 이틀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나? 인도양 한복판 수심 200m 지점에서 갑자기 통신이 끊어졌어요. 미군 훈련용 잠수정 하나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30분 전까지만 해도 정상이었는데. 블레이크가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훈련 중에 통신 장애 정도는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심각해졌습니다. 1시간째 응답이 없습니다. 관제실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싸해졌죠. 제 가슴도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말로 사고가? 블레이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 군 생활하면서 이런 상황을 몇 번 겪어봤거든요. 통신 두절이 1시간 넘어가면 보통 좋지 않은 결과죠. 즉시 구조작전 개시, 함장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급하게 구조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훈련된 전문가라고 해도 실제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는 긴장되거든요. 수심 180m에서 신호 포착, 소나 담당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산소가 문제예요. 산소.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등줄기에 차가운 것이 흘렀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부족은 곧 죽음을 의미하니까요. 예상 생존 시간은 내부 산소량을 계산해보면 최대 6시간입니다. 6시간. 벌써 2시간이 지났으니 4시간밖에 안 남은 거죠. 일본 구조함이 먼저 투입됐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가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대 잠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접근 불가능. 일본 구조함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우리도 안 된다고? 미군 구조팀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비 결함으로 구조 중단. 반복합니다. 구조 중단. 그 순간 저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어요. 저기 깊은 바다 밑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 이제 어떻게 하죠? 블레이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덜 떨렸어요. 차가운 커피였는데도 목이 메었습니다. 이런 무력감은 처음이었어요. 산소가 2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조 가능한 함정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때였습니다. 무전기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쪽은 대한민국 해군 도산한 창호함입니다. 구조 작전 참가 요청드립니다. 한국 잠수함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설마 저 사람들이 우리가 못한 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어요. 다른 선택지도 없었고요. 허가합니다. 즉시 구조 작전에 투입하세요. 함장이 승인했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수평선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한국 잠수함이 보였습니다. 검은 점 같은 모습이었죠. 과연 저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블레이크도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글쎄요. 우리도 못했는데. 제 목소리에는 회의감이 가득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 무전기에서 김도윤 대령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수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상한 확신이 있었어요. 흔들림이 전혀 없었죠.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말이에요. 도산한 창호함이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검은 바닷물이 잠수함을 삼키는 모습이었죠. 저것들이 정말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솔직히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블레이크가 옆에서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산소가 1시간 30분밖에 안 남았어. 그러게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미일 연합이 실패한 구조 작전을 한국이 성공시킬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아사노 씨,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블레이크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제가 말을 흐리자 블레이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둘 다 비슷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때 무전기에서 김도윤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목표 지점 접근 중입니다. 수심 150m. 150m라고? 우리도 그 깊이까지는 갔었는데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보였거든요. 수심 170m 도달. 음향 탐지 시작합니다. 김도윤 대령의 보고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목소리에 전혀 긴장감이 없었어요. 마치 일상적인 훈련을 하는 것처럼 차분했죠. 저 사람. 진짜 여유네. 블레이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마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곧 현실을 깨닫겠죠. 저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어요. 20년 경험상 이런 구조 작전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었거든요. 수심 180m, 차고 지점까지 50m 남았습니다. 김도윤 대령의 목소리였어요. 그때 관제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우리보다 더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최대 한계라고 판단했던 깊이를 넘어서고 있다니. 혹시 장비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요? 블레이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무리하다가 자신들도 위험해질 텐데.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수심 190m. 목표 지점 도달했습니다. 김도윤 대령의 보고가 들려왔어요. 정말로 그 깊이까지 내려갔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 일본 잠수함도 그 정도 깊이에서는 조심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밀 음향 탐지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 가동. 인공지능? 저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블레이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그런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아마 과장된 표현일 거예요. 자신들을 포장하려는, 제가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이었어요. 미세한 음파 반응 감지, 생존자 신호 확인했습니다. 김도윤 대령의 목소리에 약간의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생존자 신호라고? 관제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위치 좌표 전송합니다. 동쪽으로 15m, 남쪽으로 8m 지점.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저는 당황했어요. 우리가 1시간 동안 찾지 못했던 정확한 위치를 몇 분 만에 찾아낸 거였죠. 혹시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요? 블레이크가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구조 로봇 투입 준비 완료. 산소 공급 장치 연결 시작합니다. 김도윤 대령의 보고가 계속됐어요. 구조 로봇? 그런 장비까지 가지고 있다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한국 잠수함의 장비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 차가운 바닷바람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정말로?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얕봤던 건 아닐까? 그런데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구조가 성공해야 진짜 실력을 알 수 있으니까요. 로봇 투입 완료. 차고 잠수정과 접촉 시도 중입니다. 김도윤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접촉 성공. 사고 잠수정 외벽에 도킹 완료했습니다. 김도윤 대령의 목소리가 무전기를 통해 들려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말로 해냈다고? 블레이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못 찾던 걸 몇 분 만에 찾아서 접촉까지 성공시켰다니. 내부 상황 스캔 중입니다. 김도윤 대령의 보고가 계속됐어요. 그때 관제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한국 잠수함에서 실시간 영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상? 저는 급하게 모니터 앞으로 달려갔어요. 화면에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차고 잠수정이었어요. 비틀어져 있긴 했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죠. 저게 정말 180m 아래 모습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선명한 영상 품질에 놀랐거든요. 인공지능 분석 결과 내부의 생존자 4명 확인됩니다. 김도윤 대령의 목소리였어요. 4명이라고. 정확한 숫자까지?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우리는 생존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는데 정확한 인원수까지 파악했다니. 모니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잠수정 내부를 들여다보는 영상이었어요. 어떻게 내부까지? 블레이크가 경악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이 보였어요. 4명의 승무원이 한쪽 구석에 모여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산소 농도 측정 결과 15분 내로 위험 수준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김도윤 대령의 차분한 분석이 이어졌어요. 15분.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렸어요. 시간이 정말 촉박했습니다. 긴급 산소 공급 시작합니다. 그때 모니터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국 잠수함의 로봇팔이 정교하게 움직이며 사고, 잠수정 벽면에 뭔가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정밀한 작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눈을 크게 뜨고 화면을 봤어요. 로봇팔의 움직임이 사람 손처럼 섬세했거든요. 산소 공급관 연결 완료. 내부 압력 정상화 중입니다. 성공했다.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해내고 있었어요. 화면 속 승무원들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산소가 들어오는 걸 느낀 거였죠. 한 명이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렸어요. 살았어. 정말 살았어. 블레이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었거든요. 구조 준비 완료. 개별 구조 캡슐 전개합니다. 김도윤 대령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모든 걸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니터에서 또 다른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구조 캡슐들이 하나씩 사고 잠수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저런 장비까지 가지고 있다니.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 잠수함의 기술 수준이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첫 번째 생존자 구조 시작합니다. 화면 속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됐어요. 모든 동작이 정확하고 신속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연습한 것처럼 완벽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구조 경험 중에서도 이렇게 완벽한 작업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무전기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는 구조된 승무원입니다. 한국 해군에 감사드립니다. 생존자의 목소리였어요.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한국이 해냈어요. 우리가 포기했던 사람들을 살려낸 거였습니다. 제 손에 들고 있던 그 차가운 커피잔이 떨렸어요.
이번엔 무력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 때문이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생존자 구조 진행 중입니다. 김도윤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긴장감이 섞여 있었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나? 블레이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모니터를 보니 두 번째 생존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축 늘어져 있었죠.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추정됩니다. 김도윤 대령의 보고였어요. 그때 세 번째 생존자가 갑자기 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급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생존자가 손짓으로 뭔가를 가리켰어요. 네 번째 동료를 향해서였습니다. 네 번째 생존자 상태 확인 중. 잠시 후 김도윤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산소 농도 위험 수준입니다. 네 번 생존자 호흡 곤란 상태. 화면 속에서 네 번째 생존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가슴을 움켜쥐며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까지 완벽하던 구조 작업에 문제가 생긴 거였습니다. 긴급 산소 마스크 투입합니다. 김도윤 대령이 외쳤어요. 처음으로 다급함이 느껴졌습니다. 모니터에서 작은 산소 마스크가 네 번째 생존자에게 전달되는 걸 봤어요. 하지만 연결이 안 됩니다. 잠수정 내부 압력 불안정. 뭐라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화면 속 생존자의 얼굴이 파래지고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런 일이. 블레이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세 번째 생존자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저는 당황했습니다. 세 번째 생존자가 자신의 마스크를 네 번째 동료에게 씌워주려고 했어요. 자신이 죽더라도 동료를 살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위험해져요. 관제실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비상산소 공급 시스템 가동. 김도윤 대령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상 시스템?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모니터에서 한국 잠수함의 다른 부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장비였어요. 직접 주입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순간 화면이 바뀌었어요. 아주 얇은 관이 잠수정 벽을 뚫고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벽을 뚫는다고.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데. 블레이크가 걱정했어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은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밀봉된 상태로 산소만 주입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술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네 번째 생존자가 갑자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파랬던 얼굴에 서서히 색깔이 돌아왔어요. 살았어.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울컥했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네 번째 생존자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약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였죠. 세 번째 생존자가 네 번째 동료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무전기에서 네 번째 생존자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 해군,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20년 구조 경험 중에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차가웠던 제 커피잔이 이제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아니, 제 마음이 따뜻해진 거였습니다. 그게 한국이라고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해낸 거였어요. 죽음 앞에서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전 생존자 구조 완료했습니다. 김도윤 대령의 마지막 보고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네 명 모두 살아서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정말로 전부 다 살렸어. 블레이크가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거든요. 20년. 제가 구조 전문가로 일한 지 20년이었어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구했고 또 수많은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본 건 뭐였을까요? 도산한 창호함. 수면 상승 중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검은 바다에서 떠오르는 모습이 마치 영웅 같았습니다. 그때 구조된 생존자들이 우리 배로 옮겨졌어요. 네 명 모두 의식이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첫 번째 생존자가 들것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한국 해군은 어디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기 저 잠수함이에요. 누군가 도산한 창호함을 가리켰어요. 생존자가 그 방향을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생존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한국 잠수함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네 번째 생존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죽어가던 그 사람이었어요. 당신이 일본 구조 전문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를 구하려고 많이 노력해 주셨죠. 고맙습니다.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한국분들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20년 동안 구조 일을 했지만 오늘 같은 기적은 처음 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블레이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사노 씨, 저는 바보였어요. 정말 바보였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한국 기술을 조리품이라고 했고 과시용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는 저들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김도윤 대령이 우리 배로 와서 내렸어요. 저는 급하게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대령님, 김도윤 대령이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사과해야 합니다. 저는 김도윤 대령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얕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윤 대령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같은 목표라니요? 사람을 구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김도윤 대령의 말에 저는 또 울컥했어요. 그때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도산한 창호함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 손에 있던 빈 커피잔을 바다에 흘려보냈어요. 차가웠던 과거를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늘 배웠습니다. 제가 김도윤 대령에게 말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가 뭔지 말이에요. 김도윤 대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다 위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입니다.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한국, 이제 저에게는 스승이었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자위대 본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고위 간부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아사노 전문가, 인도양 구조 작전 보고서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령관이 말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 앞에는 준비한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예전에 쓸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한국 해군의 기술력은 현재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 간부가 물었어요. 도산한 창호함의 구조 작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구조를 그들은 완벽하게 해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수심 190m까지 안전하게 잠수했습니다. 우리 한계보다 30m 더 깊었어요. 간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음향 탐지 시스템으로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우리가 1시간 동안 못 찾던 것을 5분 만에 찾았어요. 인공지능이라고요? 네,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최적의 구조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정밀 구조 기술이었습니다. 로봇 팔의 움직임이 사람 손보다 정교했어요. 과장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간부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구조 일을 했지만 그런 기술은 처음 봤습니다. 벽을 뚫으면서도 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밀봉 기술. 그건 우리가 꿈도 못 꾸는 수준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때예요. 배운다고요? 우리가? 한 간부가 펄쩍 뛰었어요. 네,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일본이 기술 강국이라는 자만심을 버려야 해요. 한국은 이미 우리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령관이 손을 들었어요. 아사노 전문가, 개인적인 감정이 섞인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순전히 기술적 판단입니다. 한국의 도산한 창호함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독일 기술 베낀 거라고 생각했어요.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들은 독자 기술로 우리를 뛰어넘었어요. 저는 그때 김도윤 대령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특히 구조 작전에서 보인 휴머니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휴머니즘이라고요? 네,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 말이에요. 저는 목이 메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한국 해군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우리도 그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짜 군인이 뭔지 배웠습니다. 사령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에 적극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상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한 거니까요. 한국이 보여준 그 기적을 일본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부산해군 기지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해군 창설 기념식에 초청받았거든요. 제 가슴엔 작은 한국 국기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아사노 전문가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김도윤 대령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이제는 진심으로 반가웠습니다. 저야말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에 다시 올 수 있어서 기뻐요. 제가 말하자 김도윤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연설을 부탁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연설이라니요? 네, 국제해군 관계자들 앞에서 인도양 구조 작전에 대해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기쁜 떨림이었습니다. 행사장에는 세계 각국의 해군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정말 많은 나라에서 왔더군요. 다음은 일본 해상자위대 전 구조 전문가 아사노 타케시 씨의 특별 증언입니다. 사회자가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천천히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이 긴장됐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사노 타케시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바다에서 목격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6개월 전 인도양에서 구조 작전이 있었습니다. 미군 훈련 잠수정이 사고를 당했죠. 저는 그날을 떠올렸어요. 일본과 미국의 구조팀이 먼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저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때 한국의 도산한 창호함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조리품 수준이라고 생각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히 틀렸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국 잠수함은 우리가 실패한 곳에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수심 190m까지 안전하게 잠수했고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4명의 생명을 모두 구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4번째 생존자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저는 20년 구조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한 구조 작전은 처음 봤어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대하는 자세가 달랐어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이 뛰어났습니까? 벽을 뚫으면서도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밀봉 기술, 정밀한 로봇팔 제어, 실시간 상황 분석 능력, 모든 게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20년 군 경력에서 생명을 구하는 진짜 기술을 딱 한 번 봤습니다. 저는 한국 해군 관계자들을 바라봤어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어요. 기립박수였어요. 바다 밑에서 우리는 진짜 강자를 만났습니다. 기술의 강자가 아니라 인간의 강자를 말이에요. 저는 김도윤 대령을 봤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사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때문입니다.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박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김도윤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고맙습니다. 아사노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한국이 가르쳐 준 건 진짜 강함이 뭔지였어요. 저는 부산 앞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저 멀리 보였어요. 그 검은 잠수함이 이제는 희망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다 위에서 만난 진짜 영웅들. 그게 한국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세상의 진실을 말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 제 펜 끝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바다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깊은 바다에서 피어난 우정이 이제 두 나라를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한국, 저에게는 영원한 스승이자 친구입니다.